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제 외로운 박수까지 박수 치고 소리. 그러면 오랜만에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오랜만은 아니잖아요. 오랜만은 아니고 자, 오랜만에 시작하면서 소개를 해볼까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형광모자가 없는 형광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형광색이죠? 노란색과 연두색 사이의 형광색이에요. 그 형광펜 사면 제일 많이 사는 색깔. 그냥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형광이 섞여 있으니까 아 그죠. 그래 노란색이랑 연두색 사이라면서요. 약간 연두색 느낌도 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 네, 오케이 인정. 너무 사소한데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으신 이분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는 펭귄맨이고요. 자, 펭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말이 바뀌어서야. 아니 애정이 식었나 봐요. 그래서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매주 이렇게 좀 근황을 전해야 되는데 네. 요즘 하지만 미주 씨밖에 근황이 없어서. 펭귄들이 좀 분발하면은 그들은 그냥 조류일 뿐인데 뭘 분발을 어떻게 하죠? 조류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네. 아니면 펭귄 학자들이 좀 분발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펭귄맨님 소개를 하니까 제가 펭귄맨님을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화 패터슨에 나오는 그 시인이 카를로스 윌리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짐 자무 씨가 필름 코멘트 인터뷰에서 그런 시인을 언급을 하면서 모든 시인들은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시를 해야 된다. 시 갖고 밥벌이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을. 그래서 카를로스 윌리엄스가 쓴 펭귄에 관한 시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애들이 뭐야? 나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느낌이 들지?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펭귄이 굉장히 뭐 귀여운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름 높은 시인이 그런 동물에 대해서 쓴 게 이거 그냥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또 찾은 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키나와에 펭귄이 있는 바가 있대요. 구출하러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바 페어리라고 이게 식사를 하면서 펭귄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머. 요즘 펭귄 덕질하세요? 아니요. 미주님 얘기는 한번 들어보죠. 예. 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사랑이고요. 최근 미주 양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는데 제가 그게 저번 주 전이었거든요. 근데 언급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란색인가요? 혹시 센 노란색이에요. 색깔에 집착해. 혹시 노란색과 연두색의 중간인가 싶어서. 굉장히 밝은 노란색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을지. 아직 컴백하기 며칠 전이죠? 지금이 17일이고 딱 10일 전이네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저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에 러블리즈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고 굉장히 이제 봄 느낌에 맞는 발랄한 이미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11일은 러블리즈의 끼 많은 사막여우 서지수 양의 생일이었고 해서 생일 축하드려요, 지수 양. 사막여우가 별명이에요? 예. 끼가 특이하다. 많아서? 생긴 게 닮아서. 아 진짜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서지수요. 또 닮았네 안 닮았네 하시려고. 왜 한숨을 쉬시죠? 아니요 한숨 쉰 게 아니 그게 부정적으로 한숨 쉰 게 아니라 이 사람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뭐? 예쁘네요.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프로게이머 얘네, 서지수고요. 예쁘지 않아요? 네, 그분입니다. 네, 사막여우 느낌이 근데 이게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왜 무섭지가 않아요.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다 뭐 아는 사람이 듣잖아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내 친구들아 안녕. 네, 저희 이번에 다룰 영화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영화고요. 케네스 로너강 감독이 쓰고 연출한 2016년 영화입니다. 2016년 연말에 개봉해서 나름 크지만 작지만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스턴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인, 배관공 뭐 이런 일을 하는 리라는 주인공이 투병을 하던 형의 부고를 듣고 고향인 맨체스터라는 도시로 돌아가서 형의 장례를 치르고 또 조카인 패트릭을 책임지게 되면서 과거의 기억과 뭐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맨체스터가 도시 이름이 아니라 맨체스터 바이 더 씨가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이럴 네네. 수가. 놀랍죠? 맞아요. 그 보스턴 위에 있는 맨체스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식 명칭이 맨체스터 바이 더 씨가 도시 이름이에요. 아 이럴 수가. 그게 1980 몇 년도인가에 바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바닷가의 인천시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시 이름인 거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는 건데 아. 영화 제목에서는 이제 하이픈은 빠져있죠. 근데 뭐 성의 없이 뉴욕, 뉴저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제목부터 그렇고 대사나 그런 점에서 좀 미국적인 맥락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농담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케네스 로너건 감독이 세 번째 연출작이더라고요. 연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각본가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You Can Count on Me 그리고 마가렛이란 작품 이후에 오랜만에 연출을 하게 된 작품이고 원래는 이거 뭐 사실 검색하면 나온 얘기긴 한데 맷 데이먼이 이 얘기를 각본을 써달라고 하고 찾아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감독을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주연도 하겠다. 내가 다 할 거다. 근데 너는 각본만 써라라고 했는데 이제 맷 데이먼이 마션 촬영하고 하면서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케네스 로너건이 각본도 쓴 김에 연출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맷 그- 데이먼의 절친인 벤 애플렉의 동생이 주연을 맡았다는 것도 좀 재밌죠.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는 사람 이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동생 맞죠? 네. 이 사람 영화 본 거 있으세요? 케이시 애플렉? 아니, 케네스 로너건? 네. 저는 본 게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제가 봤더니 또 한국에서 거의 개봉하지 않은 작품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원작은 어쨌든 맷 데이먼 원작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기본적인 라이브 아이디어만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거가 좀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씨를 보고 나니까 전작들 자체가 별로 제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없었고 이 영화 자체가 각본가가 쓴 느낌? 약간 조금 덜 능숙하다, 덜 여물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요거 전에는 내가 모르는 게 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쓰신 각본 중에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게 갱스 오브 뉴욕이고 아 나머지 작품들은 사실 맞아요. 조금 저 잘 모르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이시 애플렉이 주연을 맡아서 리 챈들러를 연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미셸 윌리엄스나 카일 챈들러 같은 배우들이 조연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아까 그 미주사랑이 잠깐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각본은 굉장히 잘 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본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연출이 조금 아쉬웠던 영화로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연출이 좀 밋밋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밋밋하기도 하고 가끔씩 왜 저렇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샷 나누기 같은 것들도 특히 초반에 좀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네. 뭐 하나 예를 들면 제일 첫 장면에 이제 맨체스터란 도시를 바닷가 장면을 몇 개를 좀 보여주고 보트 이름이 뭐죠? 클라우디 뭐 어쩌고 클라우디아 마린가? 그게 이제 그런 보면 거 나중에 비슷한- 보면 그 주인공 형제의 리 챈들러와 조셉 챈들러의 엄마 이름이에요. 그게 보면 무덤에 나오는 대로 보면 그 형제들이 보트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트를 처음에 엄청 타이트하게 이렇게 화면에 꽉 채워서 잡는데 바로 다음 장면이 별로 각도의 차이도 없고 조금 뒤로 그냥 빠져서 다시 또 찍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그냥 약간 헐리우드에서 샷을 몇 초 안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관습적인 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굳이 저렇게 샷이 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그게 첫 장면이니까 약간 계속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영화가 혹시 이 동네에서 펀딩을 받은 게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샷이 엄청 특출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찍는 장면이라든가 첫 도입부라든가 그런 거는 샷을 이제 방금 형광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각도에서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찍는 부분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촬영의 문법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찍지 않았나.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그런 뭐 샷 사이즈 간의 다이내미즘이라든가 그 앵글을 바꾸는 변화의 크기 그런 거를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안 맞는 영화들이 훨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도 그런 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찍지 않았나 감히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컷이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고 느끼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가 밋밋하고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오히려 릴 챈들러의 상태랑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나 이 도시 자체가 결국에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공간 자체도 사실은 릴 챈들러라는 인물의 상태랑 되게 맞아 들어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펀딩 얘기가 왜 궁금했냐면 이게 어쨌든 도시 이름을 따고 있어서 혹시나 펀딩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나리오로 펀딩을 못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우울해서. 네, 우울해서. 우리 도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우울해서. 근데 이 공간이나 시간 자체가 겨울이고 저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박제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겨울로서 정지되어 있는 도시? 예를 들면은 그 도시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영안실의 상태 패트릭이 그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보면서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도시 자체가 일종의 냉동고 같은 그 곳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리 챈들러에게 불러일으켜지는 박제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카메라가 뭔가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밋밋하고 그냥 성의 없이 커트바리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게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도시에 대한 해석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그 샷을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저는 어쨌든 문법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어떤 샷을 선택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초장에 약간 너무 김이 샜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첫 씬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들게 봤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밤에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자정을 넘어서 봤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서 처음 봤을 때 영화가 되게 별로였어요 저는. 근데 두 번째 볼 때도 첫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각본 같은 거에 약간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가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막 샷을 전환하고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뭔가 말씀하신 대로 커트바리가 약간 그냥 우리 이렇게 커버리지를 이만큼 찍었는데 이것도 써볼까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장면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촬영을 펭귄맨님이 잘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첫 도입부에서 마음에 들어 그 도입부를 잘 받아들였던 이유는 샷보다는 음악이 좋아서 이게 잘 따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이미지를 끌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이제 플래시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저는 근데 사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첫 부분과 좀 초반 부분에 이제 리가 형의 소식을 듣고 차를 운전해서 맨체스터로 돌아가는 장면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약간 좀 경쾌한 느낌의 교향악 같은 그런 게 약간 깔리잖아요.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가? 저는 못 느꼈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음악이 걸렸는지. 경쾌했나요? 약간 저는 초반에는 특히 그 아까 말한 첫 장면에서 도시를 비춰줄 때는 그게 전혀 어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그 도시의 어떤 슬픈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볼 때 더 강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왜냐면 처음 볼 때는 내가 뭘 볼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음악을 썼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약간 저는 초반 한 2-30분 정도 음악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됐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형광 모자님 말씀대로 경쾌한 거라면은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에 일부 부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리를 맨체스터에 다시 살게 하려는 형 그 조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계속 여자친구랑 자려고 하는 패트릭의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죽음 앞에서의 엄숙주의를 배격하려는 그 집안 특유의 그리고 조도 그 이제 자기 이제 병명을 선고받고서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혼나잖아요, 아내한테. 그럼 엄숙주의를 배격하는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 영화가 엄숙주의를 배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슬픔에 관한 영화라고 약간 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언제 개봉하나 검색하면서 포스터 문구 같은 걸 보니까, 포스터 문구인가? 어쨌든 홍보 포인트? 약간 이런 걸 보니까 막 셀링 포인트. 네, 셀링 포인트 뭐 이런 걸 보니까 힐링 영화 뭐 이런 느낌으로 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근데 사기를. 그래서 저는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정반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는 킬링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킬링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실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촬영 얘기해서 굳이 촬영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카메라는 주인공을 감시하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왜 받았냐면은, 리 챈들러가 중간에 이제 맨체스터 시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조카 때문에 어쨌든 한번 살아볼까 하고 챙겨오는 물건이 사진 액자잖아요. 근데 그 액자에 있는 사진을 우리는 한 번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볼 수 없냐면은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계속까지는 아닌데 2번, 3번 정도 옆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진이 리 챈들러를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잘 살면 안 된다. 너는 평생 고통 속에서 시달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진이, 그 액자가 리 챈들러를 볼 필요만 있는 사진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완전히 엄숙주의를 배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킬링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양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엄숙주의를 배격하는 부분은 패트릭의 상황하고 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 결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리는 자기의 원죄가 있잖아요. 자기 실수를 해서 다 태워먹고, 반면에 이제 패트릭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뭔가 자기 죗값을 치를 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의 몸을 탐함으로 인해서, 탐닉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행복을 찾는 과정이 생기는데, 리는 그게 거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걔 이름 패트릭. 패트릭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아이에게 죄책감은 훨씬 덜하겠지만, 상황상 이 아이가 거기에 여자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자기 생활에 집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현실은 지옥이다. 사실 그런 점에 바로 그 도피하려는 점 때문에 패트릭하고 리가 나중에 죽이 잘 맞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하고 이제 리의 아내인 랜디는 정면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패트릭하고 리는 이걸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는 일단 유언장을 남겨서 리가 맨체스터에 꾸역꾸역 살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랜디랑 만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랜디는 자기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새 아이를 갖고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별로 효과가 없었던 그러니까 결론은 극복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슬픔이라는 게.
사실 뭐 영화가 이야기가 그래서 약간- 예, 아니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도 그냥 그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네네. 결국은 이제 다시 그 보스턴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자 찰스턴인가 하여간 여기서 회피하는 거 외에는 뭐 별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난 결론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제 생각이랑 약간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상이 지옥이라는. 네, 그렇죠.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사실은 도피할 수 없고 예를 들면은 케이시 애플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도피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하게 되는 행동이 결국에는 다 자기를 벌주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집에 불을 내서 집이 불탐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도망을 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지만 실제로는 끼케바 간 곳은 이제 한 1시간 거리인 1시간 반. 네, 1시간 반 거리 별로 멀지 않은 마음만 먹으면 차 타고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하는 일이 그 집을 고치는 일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집을 불태웠다는 점에서 그런 일을 그것도 하고 있는 거로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집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생활하는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 자기를 망가뜨리려는 쪽으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견뎌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괴롭게 살면서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약간은 다른데 왜냐면 그 어쨌든 영화가 시작할 때 리 챈들러의 상태와 영화 끝날 때의 상태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똑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각본이 되게 잘 써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리 챈들러의 고통이 되게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계급적인 차원이 하나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인 건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맨체스터가 너무 힘든 곳이고 저는 사실 맨체스터에 살기 싫어서라기보다도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게 두려워서 어쨌든 패트릭의 보호자가 되는 걸 거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상처를 받잖아요. 패트릭은 또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리 같은 경우는 자기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제 조카마저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또 힘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몇 번의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네. 말한 이제 패트릭이 냉장고를 보고 오열한 그 패닉 어택을 네. 받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리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제 얼굴이 묵사발이 돼가지고 친구 부부가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거기 안겨서 막 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랜디를 만나서 랜디가 눈물로 막 그동안 서로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용서 아닌 용서 같은 걸 하고 그 물론 효과가 없지만 네.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의 해소를 통해서 이게 약간은 어떤 개선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줬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뭐 완전히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패트릭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은 어느 정도의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약간 계급적인 차원에서 리 챈들러라는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 보스턴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이 리라는 개인에 대한 소개라기보다 그 사람의 계층, 계급을 소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고치는 집의 집주인들과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가끔씩은 되게 모욕적인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가끔씩은 되게 뭔가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계층 자체를 대변하는 느낌이고 또 그 리가 맨체스터에 돌아와서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겪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특히 이제 패트릭과 주된 갈등은 형을 냉장고에 집어넣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대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단은
형이 남긴 유산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문제되진 않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제 생각에 맞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고 또 다른 것 중에는 이제 걔들이 이제 여기저기 볼일을 보러 돌아다니면서 옷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추운 날씨에도 뭐 코트도 아니고 패딩도 아니고 뭐 자켓 같은 거 딸랑 겹쳐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계속 춥다고 서로 욕하고 막 게다가 욕도 그래요. 걔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뭐 패트릭이든 리든 정말 그냥 욕이 너무 일상적인 격식이 없는 언어고 이게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된 생활 양식을 이렇게 군데군데 보여준단 말이죠, 영화에서. 그래서 그 선택권이 별로 없는 삶 속에서 어쨌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멘트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총을 팔아서 새로 모터를 사서 보트를 고치는 정도의 일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영화에서도 전면에 끝내 등장하지 못하고 끝내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뭔가 여전히 찝찝하고 뭔가 절망적인 느낌을 주는 건 이 후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어쨌든 투자를 받고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희망은 보여줘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저는 잘 사실 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 대사처럼 I can't beat it up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겨낼 수 없다고. 저는 이 남자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결국 와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일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곳이 너무나 지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계급적인 부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문제조차도 옷이 뭐 옷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그냥 자기를 벌 주는 그것도 확실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벌을 받는 게 오히려 약간의 도피가 있다고 오히려 역으로는 생각을 해요. 자신을 고통에 처하게 함으로써 더 큰 고통인 근본적인 상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더 멀어질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실수로 뭘 태우잖아요. 그 요리하다가 소스를 태워 소스를 태워서 연기를 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 딸 둘이 나와가지고 아빠 제가 불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라고 하는데 공포 영화인 줄 알았네. 근데 그 대사가 정확하게 프로이드 환자 중에 그 대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간 아들을 밤새 간호하다가 아들이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두고 옆에 가서 잠시 잠들었는데 아마 뭐 어떤 노파한테인가 뭐 부탁을 하고 잠시 가서 잠들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꿈에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불에 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불타오르면서. 프로이드는 이거를 꿈이 갖고 있는 소원 성취 기능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아들이 불에 타고 있으니까 문 틈 같은 걸로 불빛이 보였을 거고 그 자극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사소하게는 일단은 계속 밤새서 간호하느라고 못 잤으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꿈에서나마 그 아이를 봤으니까 그 꿈에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계속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석보다 라캉이 한 해석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캉이 한 해석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그 욕망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계속 꿈을 꿔야지 맞는 건데 결국에는 꿈에서 왜 깨어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불에 타고 있는 아이를 꿈속에서 직시해야 된다는 그게 더 고통이라. 그게 더 고통이기 때문에 현실 속으로 도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꿈이 더 실제고 오히려 현실이 도피처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례가 사실 정확하게 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남자도 어쨌든 현실 속에서 그냥 막 사는 게 도피인 거고 실제로는 더 큰 상실을 무의식 속에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 꿈을 좀 약간 다르게 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트라우마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그 기억을 되새김질 함으로써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막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래요, 머리에. 그래서 그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도 죽은 그 딸들이 죽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막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리가 집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이게 플래시백이 계속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물론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플래시백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도 좀 뜬금없다고 재밌죠, 타이밍이.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진짜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은 그 상실의 순간 기억이 다시 몰려오는 떠오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그 상실의 기억이 이 영화가 완전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플래시백들이 네네.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리를 괴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특별한 큐가 없이 막 치고 들어오는 플래시백이 과거가 이제 실시간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가족과 기억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 네네네. 그런 근본적인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록 리가 가족을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연결돼 있다 하는 약간 위안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그 연결이 정말 위안이냐는. 족쇄 같다는 것이고 네. 이제 미주사랑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어쨌든 뭔가 무의식적으로든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향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기억이 있으면 나쁜 거고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은 거죠. 아예 기억을 안 하는 거가 이제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패트릭 이놈 아주 이제 못돼 먹은 그건데 리한테 나는 여기 하키팀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삼촌은 어차피 관리인 아니냐 어디 살든 뭐가 중요하냐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는 플래시백이 나온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패트릭 자기가 어렸을 때 삼촌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왜 옮기는지 그걸 다 직접 도와줬으면서 그걸 홀랑 까먹고 어디 살든 뭐가 중요하냐. 사춘기니까. 근데 그런 것보단 저는 패트릭도 사실은 그게 현실 도피라고 저는. 저도 사실 여기에 네. 더 가까워요. 생각을 그래서 패트릭이 여자친구도 둘이나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얘는 버림받는 게 두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릴 때 아빠가 어쨌든 병에 걸렸을 때 엄마가 떠나갔고 또 아빠도 병으로 잃어버렸고 삼촌도 지금 자꾸 자기 보호자 하기 싫다고 막 네네네. 이러고 그 와중에 엄마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나는 그럼 엄마랑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리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에도 막 화를 내면서 나를 그렇게 갖다 버리고 싶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결국은 얘는 자기가 관계 맺어온 것들에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떠나건 그들이 떠나건.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에 남아있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일상을 약간 도피한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보통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도피하고 있는 것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패트릭이 그런 대사를 하죠. 하키를 하면 좀 이게 자기가 슬픔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네. 그 코치가 얼음은 도피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내치는. 그쵸. 그 코치는 부분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코치는 얼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말로 도피처라는 거예요. 원래 우울한 생각은 가장 할 일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가장 물밀듯이 네. 밀려오는 거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가장 바쁜 시기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일이 좀 빠지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진짜를 만나는 면이 그쵸. 있다는 거죠. 네네. 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더 하는 게, 현실이 지옥이라는 거가 꼭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그 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네. 요 현대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코멘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사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그 도시의 자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공간에 대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스턴이나 찰스턴이나 맨체스터나 사실 비스무리하게 보여요. 맨체스터에 바다가 있다는 거 빼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아이의 보호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결국은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 이 점에서 1937년작 스텔라 달라스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왜 현대 사회의 그런 우중충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스텔라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주인공이 자기의 큰 희생을 통해 상황을 자기 딸의 엄마 캐릭터. 그쵸, 엄마 캐릭터죠. 엄마가 딸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요런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 리가 보호자 역할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실 크게 얻는 건 없어요. 그냥 사실 현상 유지잖아요. 리만 딴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그쵸. 그런 점에서 기존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게 패트릭도 결국에는 망가질 거예요. 그쵸.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어떤 담백한 고백 아닌가, 영화 자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 첨언하자면은 결국에는 그 대조가 될 수 없는 거는 도피를 할래야 도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리 챈들러가 웃는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새 모터를 사서 갈아 끼우고 나서 패트릭의 여자친구, 아직 자지 않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바닷가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막 나도 조종해볼래 이러면서 막 배가 흔들리고 할 때 배 뒤에 혼자 앉아있는 리를 비추는데 약간 희미하게 웃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허락된 유일한 미소고 웃긴 건 이게 영화의 마지막도 아니고 처음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되게 생뚱맞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시 애플렉은 펭귄맨님이 말하신 것처럼 영원히 어쨌든 그 굳은 표정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계속 벌을 주면서. 근데 이제 정말 순간적으로만 허락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쉽게 날아가 버리는 성질의 것이라는 게. 우울한 거 얘기하니까 이 영화 그 마케팅을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 게 그 펭귄맨님이 이 영화를 골랐을 때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영화관 이제 갈 때도 미리 안 보고 이번 주 화요일에 봤거든요.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봤는데 가서. 왜냐면은 이 포스터를 보면은 갈매기 날아다니고 그 리하고 랜디 그 두 부부가 굉장히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서 우두커니 서 있잖아요. 마주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해안가 도시에 돈 못 버는 어부의 어떤 우중충한 삶의 이야기구나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 유머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 이제 처음에 조가 자기 병명을 선고받고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의사한테. 그럼 말장난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네토카 미네소타라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장면. 미네토카 미네소타는 확실히 개그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가 그렇게 농담을 했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 말실수를 했죠. 의사가 좋은 병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좋은 병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시니컬한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병이 뭐냐 그랬는데 그 의사가 포이즌 아이비라고 답을 얘기하고 그 리는 또 다른 답을 얘기해요. 그 에슬리스 풋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네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맨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농담도 도피인 거죠. 이제 주인공들의 그 행동 방식이라기보다 영화 전체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 주인공들이 농담 따먹기 안 하려고 그래도 웃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리가 내 아내한테 전화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들 뻥져 있다가 그러잖아요. 엑스와이프라고. 그런 대사 사이의 어떤 그리고 대사의 오버랩 되는 거 그런 걸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피를 시도하는데 실제로는 도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케이시 애플릭도 자기가 일부러 자기가 의식해서 자기를 벌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무의식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를 벌주는 선택을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말실수가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 그 병원 앞에서 형 시체 보러 갈 때 그 그 부분은 좀 웃겼네요. 생각하면. 그 뭐지? 패트릭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 잘못 알아듣고 그냥 병원이 아니라 딴 데로 가자는 건 줄 알고 그냥 엑셀을 밟잖아요. 저는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요? 저는 되게 중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Let's just g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냥 가자, 떠나자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자신이 없네.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자기가 다시 보기 싫었던 거라고. 그렇죠. 저는 그냥 리챈들러가 결국에는 다시 보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배를 판다거나 아니면 그냥 형 시체를 안 보고 그냥 가려고 엑셀을 밟았다던가 하는 게 좀 자기 위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이 이제 괴롭기 싫으니까. 그쵸. 도피인데 벌 준다기보다도 약간은 내 편한 대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대사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 대사가 겹치고 안 겹치고가 패트릭하고 리의 어떤 영역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역 싸움이 자꾸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울하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형 시체를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친구들 불러서 놀죠. 그리고 이제 막 스타트랙 얘기하면서 엄청 떠들죠. 네. 그런 걸 계속 참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언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참는단 말이죠, 리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뭐 장의사한테 전화를 하는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 통화하는 리의 목소리하고 달그락거리는 애들 소리하고 이제 또 오버랩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여자친구가 저런 얘기 너 앞에서 해도 되냐 막 그런 신경전들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패트릭의 여자친구를 배에 태우고 둘이 자는 걸 도와주는 게 이게 허투루 맥락 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영역 싸움이 끝나는 부분 그 전신이 바로 이제 패트릭이 아무 말 없이 친구도 안 부르고 그냥 TV만 보잖아요. 어떤 그 서로 사운드끼리 오버랩되면서 싸우는 게 중지가 되고 패트릭이 이제 영역 싸움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까지는 삼촌 영역. 거기서 이제 화해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저는 사실 뭐 화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제가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걸 꺼려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정하고 마는 인정이 좀 더 맞겠네요. 각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을 그냥 인정하는 선에서 이제 타협하는다는 생각은 들고요. 결국에는 그 슬픔이 그 형의 병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찾아왔을 때 여차하면은 죽는 거죠. 뭔 소리야? 저는 근데 뭐 일단 좀 틈이 생겼으니까 첨언을 하자면은 맨체스터에 살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영화는 리의 개인적 기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에 어떤 싸움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리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벌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 나 저 사람 이제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부분이 나온다거나 트러블 메이커로 생각하죠. 예. 그래서 아니면 그 부분도 있고 패트릭이랑 말싸움하는데 great parenting 부모 노릇 잘하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폐쇄적인 집단과 개인 정작 이 트라우마를 겪은 나의 기억 요런 게 이제 충돌을 한다. 그래서 맨체스터에 머물 수 없다. 그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 시선도 결국에는 자기가 초래했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만든 초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만든 제가 제 단어로서는 아예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확실히 계속 리가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집이 다 타고 아기들이 다 죽었을 때 경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서술을 하잖아요.
근데 코카인을 했다는 말을 듣고도 경찰들이 아 그래? 하고 한 번 놀라더니 그냥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실수지 라고 하고 아무런 벌을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리가 스스로를 벌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저는 다분히 의식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이후에도 사실 뭐 무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해 온 거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는 자기를 적대시하게끔 만든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맨체스터에 살 수 없는 이유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맨체스터를 떠나서 사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 자기가 망가뜨려버린 가족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였지만 이번에 이 영화 안에서 맨체스터에 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다시 그걸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더 크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트릭을 처음에는 정말 남처럼 대해요. 그래서 패트릭이 뭐 친구를 데려오든 여자친구랑 자든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뭐 너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 번 이제 패트릭이 여자친구 또 불러도 되냐고 했더니 나 걔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씩 변해가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서 저항했지만 어쨌든 변해가는 케이시 애플렉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은 패트릭을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로 끝나지만 완전한 실패는 또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네. 오프닝에서부터 그 어릴 때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패트릭이 어릴 때요. 그쵸. 패트릭이 어리고 네. 조랑 리가 사이좋게 막 농담 따먹기를 하고 이럴 때의 얘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가 잊혀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니까 완전한 실패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생각만큼 잘 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운드가 많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비주얼적인 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사운드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들 이제 죽고 나서 그 소방관들이 애들 시신을 끌고 안고 나오잖아요. 그 시퀀스가 한 채플린 영화, 무성 영화 시대의 연출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좋은 영화인데 이렇게 훅 후퇴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후퇴? 예. 왜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동시에 벌어지는 거긴 한데 이제 유언장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는 유언장 확인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집에 떠나 보내는 그 장면이랑 계속 교차 편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편집되는 큐가 소리가 먼저 치고 나옴으로 인해 갖고 주인공의 의식을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리가 차를 타고 맨체스터로 가면서 또 플래시백이 소리의 음악 내지는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나와지는 상황 그런 점이 저는 편집점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시체를 끌고 나오는 장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무음이고 네네네. 연기는 이제 굉장히 비주얼 시각적이고 네. 음악은 쫙 깔리고 엄청 슬프고 막 현악기 찡거리고 그게 약간 좀 올드하지 않았나. 저랑은 사실 약간 반대인데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음악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운드가 제거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클로즈업 같은 데서 얼굴 표정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됐거든요. 제 경우에는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변하는 얼굴 표정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 감정에 훨씬 더 잘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쵸.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이제 영화 본 사람 중에 훌쩍거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다 타고 나와서 경찰관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자기 식료품 사왔던 그 봉지를 이렇게 들면서 막 흔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런 말 하는 거 싫은데 멜로드라마틱하고 신파적이고 그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좋았던 게 이제 그런 약간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아내가 이제 응급실가 치려갈 때 밑에 잘 안 접혀가지고 그게 실제 상황이었대요.
실제 상황이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근데 어쨌든 그 장면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결국 들게 하거든요. 괴로워 죽겠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상한 놈. 아니, 근데 아니 왜? 아니 근데 그 봉투 든 건 좀 다른 얘기니까. 아 저는 그거 이거 구급차에 안 실리는 장면에서 아 이것도 엄숙주의의 배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사운드를 없애고 했던 게 확실히 그 이전에 그냥 전개를 위한 기억 부분과는 차별화를 주는 뭐랄까 펑추에이션? 강조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요즘은 또 많아서 약간 전형적이다. 네, 굉장히 감정적인 씬을 아예 사운드 삭제하고 보여주는 그런 거는 좀 전형적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사실 그 기억이 끊임없이 이제 현실을 간섭하잖아요. 특히 그 변호사 사무실 씬에서 왜 자기가 가디언이 될 수 없는가를 관객들한테 설명하는 게 그 교차 편집이잖아요. 과거의 기억에 대한. 근데 그때 대사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아내 캐릭터가 너 친구들 빨리 집에 보내라고 막 화를 낸 장면 같은 건 사실 대사가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저는 사실 기억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또 자의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니까 소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더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변호사 사무실 이전에 뭐 차를 타고 맨체스터로 돌아가는 장면이나 이럴 때의 교차 편집을 보면 소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과거 기억 속에 대사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약간 아예 기억을 다 저런 식으로 처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단점인 게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분간이 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현실과.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 네, 그런 기능이 좀 있었다. 이거는 약간 영화 외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영화는 약간 마초적인 영화라고 저는 사실 약간 느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왜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 이유 혹시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해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결국에는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슬픔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슬픔에 대한 판타지가 약간 섞여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꼭 참는 슬픔? 이런 거? 억누르고 회피하는 슬픔? 단순히 얘기하면은 슬픔에 대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식으로 리액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남녀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는데 남자의 고통을 다룰 때 이런 방식이 흔히 언급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보면 주로 성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걸로 나오죠. 남자는 성적으로 학대하진 않죠, 자기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런 고통받는 여성 캐릭터들이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분은 물론 막 아무나랑 자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은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여기 나온 인물들이 다 너무 스테레오타입인 면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그 여배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도구적으로 그냥 쓰고 치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초적인 면이 있다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까 미셸 윌리엄스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데 저도 미셸 윌리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 영화로 어쨌든 여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고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미셸 윌리엄스의 영화들보다 그렇게 대단한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특히나 그런 감정적인 폭발이 있는 역할은 사실 뭐 누가 해도 못할 수 없는 연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해서 못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정도까지는 여배우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표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역시 미셸 윌리엄스 연기 잘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초기에 단란했던 가정을 잠깐 보여줄 때 네. 감기에 걸려서 침대에 있고 이제 리 챈들러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셸 윌리엄스 진짜 감기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너무 현실감이 있고 물론 현실감 있는 연기만이 좋다는 건 아닌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를 막 이렇게 막 긁는데 정말 제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특히 뭐 미셸 윌리엄스의 그 코맹맹이 소리나 이런 것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케이시 애플렉 연기도 극찬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이 역할이 그렇게 특별한 역할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고통받는 남자 캐릭터라는 게 아주 연기가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미셸 윌리엄스든 케이시 애플렉이든 이걸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나온 모든 캐릭터가 사실 약간 다 스테레오타입인 면은 확실히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연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미 한계를 지어놓고 연기를 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케이시 애플렉이 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이 터지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막 싸움 걸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울고 근데 막. 그게 감정적으로 터지기보다는 음. 그 터질만 하면 액션으로 그냥 풀고 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진짜- 액션도 연기 아니 그죠 연기긴 한데 한마디로 그냥 죽기 직전에 해소랄까? 그러니까 그게 정반대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지만 동시에 그게 자기를 지켜내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갔다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네네네. 감정적으로 깊숙하다는 건 감정적으로 솔직하다는 거죠? 본인한테. 뭔가 조금 더 풍부하다는 거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케이시 애플렉이 그냥 인상 팍 쓰고 기분 나 죽어보고 싶다. 죽상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좀 더 나빴다가 그냥 기분 나빴다가 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평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카하고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친구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 뭐 해도 돼요? 불러도 돼. 여자친구 불러도 돼요? 안 돼. 하는 요런 부분들이 네네. 미묘하게 그쵸. 그 친구들 와갖고 형 죽은 그날에 스타트랙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생불처럼 오케이 하다가 안 된다 하고 치고 올라오는 게 그냥 죽상을 쏘고 있다기보다도 그 순간에 내 영역이 사운드로 침해받고 있는 요 순간을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요 사람 연기하고 요즘 이제 오스카에서 유력한 후보가 케이시 애플렉하고 덴젤 워싱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스크린 액터스 길드에서 덴젤 워싱턴이 나무 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덴젤 워싱턴을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케이시 애플렉의 그런 연기가 묵묵한 연기가 더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쉽고 안 쉽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물론 점에서. 쉽고 안 쉽고를 따지면은 좁은 범위 안에서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도 어려운 연기겠죠. 다만 케이시 애플렉이 그 조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까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그 스타트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네. 시끄러운 게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거슬려 하지 않았다고 느껴진 게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초반에는 패트릭이든 뭐 자기 가족의 형의 일이든 좀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자체를 별로 어떻게 내 형이 죽었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친구 초대하지 마라고 한 게 저는 화가 나서 이제 참다 못 참겠다 이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게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패트릭을 아빠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는 에피소드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전혀 다른 식으로 슬픔을 받아들이는
그 대조군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된 면이 없잖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까운 사람이랑 사별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굉장히 패트릭처럼 큰일 아닌 것처럼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도피에 가깝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와서 펑펑 우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나쁜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사람은 저기 진짠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둘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그 미주사랑이 한 말처럼 리나, 패트릭이 그들만의 어쨌든 대처 방식을 보여주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뭔가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그쵸 비슷한 예, 맞아요. 결국엔 인간은 다 회피하는 거예요. 글렀어. 회의주의자가 이렇게 난입을 저는 약간 물론 이 영화에서 가장 그래도 좋았던 걸 꼽으라면 각본이긴 한데 네. 그 이렇게 억누르고 살아가는 두 캐릭터잖아요. 패트릭이나 리나. 네. 근데 그들이 꼭 이렇게 어떤 사소한 일을 계기로 폭발하는 씬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게 참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는데 좀 뭔가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왜 꼭 눈물로 하는 감정의 해소는 왜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쉽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대안이 없는데 사실 뭐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셸 윌리엄스가 울면서 막 그럴 때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저런 식의 그건 확실히 저는 좀 도구적이라서 별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둘이 너무 대조가 되니까 케이시 애플렉이랑 미셸 윌리엄스의 모습이 저는 그게 도구적이라 좋았어요. 나름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였다면은 그게 화해 그게 됐을 텐데 계기가 됐을 텐데 화해랍시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도구적이란 점에서는 나쁘게 볼 수 있죠. 그쵸. 완전히 전형적이 되려면 미셸 윌리엄스의 그 얘기를 듣고 케이시 애플렉이 조금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그래 나도 새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전형적인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쵸. 그것까진 안 갔으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저는 이 영화 좋았던 게 리랑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면에서요? 자기 파괴적인 습성? 사실 저는 리가 계속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 내에서 주인공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화 속 주인공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은 그렇게 싸우고 맞고 그러고 싶어요. 아 진짜요? 예. 이 사람 마초적인 사람이구만. 마초맨. 근데 그런 현실이 안 된다는 게 참. 케이시 애플렉이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합의를 하긴 했죠. 네. 근데 합의를 했다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물론 근데 그게 뭐 너무 단정 짓는 건가? 사법적인 처리를 할 필요는 없죠. 연예인들은 사실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합의하기 싫어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영화가 좀 마초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걸 사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그게 좀 더 굳어지는 계기가 됐달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오스카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영화 외적인 배우 개인에 관한 논란으로부터 자신을 배제한 채 투표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논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읽진 않았죠. 뭐 그거야 투표한 사람 마음이죠, 사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미 작품에 대한 판단에 대한 성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우디 앨런을 싫어해서 우디 앨런 영화를 다 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디 앨런은 영화는 좋아하지만 우디 앨런에 대한 판단을 고려한 사람도 있고 우디 앨런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우디 앨런을 감싸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성향들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끔찍히 여기는 게 아니라면 그 좀 경계가 애매하네요. 근데 그렇죠. 경계는 애매하죠. 뭐 아까 우디 앨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디 앨런에 관련된 논란을 저는 거의 우디 앨런 영화를 볼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디 앨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우디 앨런 논란은 뭐죠? 입양한 딸이랑 결혼한 거? 아니요, 결혼한 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미아 페로우의 주장은 자기가 데려온 딸, 그러니까 우디 앨런의 친딸은 아니고 네. 스텝도터겠죠? 네네. 딸을 7살 땐가 성추행했다. 아 진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딸이 어떤 신문사에 투고한 편지에서 우디 앨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고, 근데 우디 앨런은 사실 무근이다. 나는 성추행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받아치고 있고, 실제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카데미를 보면은 아카데미가 무슨 아카데미입니까?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츠 앤 사이언시스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랬구나. 결국은 이 상이라는 것도 네. 장인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얘가 기술이 짱이었다 이런 거를 평가하고 상을 주는 거지, 외적인 것까지 다 따지면은 그 조명 기사는 뭐 사생활이 없나? 그런 거 다 검토하고 조명상 주고 그래야죠. 근데 사실 그거를 분리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런 걸 배제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과연 투표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의 작품과 분리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나오는 그 패트릭이 여자친구랑 자는 걸 도와주는 그 시퀀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그 곡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재즈한 곡이 나왔어요 거기에. 맞아요. 보트 타면서도 계속 그 음악이 나오죠.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도 유명한 멀티 엔터테이너인데 사생활은 완전 개판이었잖아요. 조폭들하고 연관도 있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시겠죠? 저의 주장을. 뭐 일단은 법적으로 벌을 하는 게 뭐 제일 맞겠죠. 근데 네, 저도 근데 그게 완전히 분리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결국에는 특히 배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영화 안에 담기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개인이 온전히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모르고 투표하는 건 가능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투표할 권한이 있고 그걸 알게 됐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여배우를 너무 단편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졌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의 시나리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추정을 사실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무 근거 없지만 제 안에서는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나의 판단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인위적으로 어쨌든 내가 그래도 이걸 배제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아카데미에서 이게 6개 부문인가 노미네이션이 됐는데 그 연기상, 특히 케이시 애플렉 나무주연상은 그래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저는 스크린 플레이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덴젤 워싱턴이 오스카까지 받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펜시스에서 연기에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언 고슬링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아 라라랜드요? 너무 저는 골든글로브에게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라라랜드가 몇 개를 받았나요? 8개. 아 진짜요? 네. 골든글러브에서? 네. 그리고 8개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8개를 다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렇구나. 라라랜드야 뭐 제 작년 월스트 10 중에 하나라서. 그 워스트 영화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저 얘기했네요 그럼. 라라랜드. 아 작년에 봤던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할까? 좀 이래도 되는 건가? 네. 근데 사실은 작년 영화 몇 편이나 봤어요? 나는 한 30편 봤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베스트 10, 월스트 10 해봤자
그러면 안 뽑힌 10개가 더 불쌍한 느낌이야 약간. 30편도 안 봤어요. 20 몇 편 정도일 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녹음한 3편 영화 다 베스트 10에 있는 영화고 뭐 라라랜드 뽑은 김에 하나만 더 뽑자면은 히든 피겨. 그거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네. 미주사랑은 어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좋아요 워스트는 강동원 주연의 사라진 시간이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안 봤는데 약간 믹스드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또 좋아하고 약간 그 내용이라든가 연출 자체가 한국 영화에서 보기 희귀한 건데 잘 만들어서 희귀하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도저도 아니고 여기 나름 이제 한국 영화니까 팔아줘야겠다 이 생각으로 갔는데 대체 내 인생의 2시간은 어디로 갔나 하는 그 생각이. 정도로. 근데 저는 월스트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진짜 이상한 영화를 억지로 보게 돼가지고 싫어하는 거가 있고 뭔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쉬워서 더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후자를 뽑자면 그러니까 둘 다 뽑아봐요. 전자는 뭐 아무도 안 봤을걸요? 배드맘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밀라 쿠니스라는 여배우가 나오고 예쁘게 생겨서 제가 좋아했는데 정말 이렇게 내용이 없는 영화를 만들어도 투자가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헐리우드는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 중에 하나고, 간단한 내용은 워킹맘이 애 키우기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엄마들의 반란을 꾀하는 뭐 그런 영화인데 뭐 아젠다는 좋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처참하게 모든 면에서 별로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자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엑스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리부트된 이후에 그 퍼스트 클래스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번에 아포칼립스 맞나? 네. 아포칼립스가 나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거 저 보고 약간 내 시간과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스카 아이작이란 배우가 아포칼립스 역할을 했는데 연기에 이응도 필요 없는 역할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좋은 배우를 이렇게 썩히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엑스맨 프랜차이즈 자체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로건에 좀 기대를 걸어보죠. 아, 그쵸. 3월에 나오나요? 5월에 그럼 나오나요? 3월일걸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엑스맨 싫어하시니까. 누가 그래요? 아,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봤다 그러셨나 그냥? 아니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더 슬픈 이야기. 아니 근데 뭐 몇 개 봤는데 뭐 괜찮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는데 그냥 크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단 한 굳이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엄청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울버린. 울버린은 저도 약간 언급하기 꺼려지는. 다만 일단 그거가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재밌네 정도에서 뭐 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볼 때 별로라고 관심이 없는 영화는 선택해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앞뒤로 바쁘거나 뭐 시간이 딱 맞아서 우연히 보지 않게 되는 이상은 사실은 다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편이라서. 맞아요. 예. 사실 저도 배드맘스가 되게 유일하게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보게 된 영화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고 싶어서 봤고 평타 이상은 쳤던 것 같은데 아포칼립스가 좀 그런 면에서 라라랜드는 너무 평이 사실 좋았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봤으면은 뭐 그냥 뭐 와 너무 좋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확실히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맨체스터 바이 더 씨를 보고 나서 생각난 추천 영화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라 달라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슬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기승전결이 있고 눈물을 짜낼 수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굉장히 고전적인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펭귄맨님은요? 저는 사실은 떠오른 게 되게 많아서 한 6개, 7개가 떠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다 까먹었어요. 저부터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저 그냥 근데 한 개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미드나잇 카우보이.
뭐죠? 너무 좋아서요. 뭐지? 어쨌든 최근에 다시 봐서 그냥 떠오른 건데 저는 이제 참고로 1969년작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실이 이제 미드나잇 카우보이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떠올랐던 이유는 아마 최근에 봐서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긴 한데 정반대 플래시백이긴 한데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그 더스틴 호프만 말고 다른 사람 누구지? 이름 존 뭐죠? 보이트. 존 보이트. 그 사람 조벅 역할을 하는. 네, 조봉 역할을 한 사람의 플래시백이 되게 뜬금없이 거기서도 사실 들어오는데 그 플래시백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트라우마와 그 다음에 이상화된 것에 대한 강요의 트라우마 두 가지가 좀 재미있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실이 케이시 애플렉이랑은 정반대로 구현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반대로 더스틴 호프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약간 케이시 애플렉이랑 닮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딱 닮았다고 말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어쨌든 간에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네, 둘이 선택하는 노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네네. 근데 실패한다는 네, 그쵸. 그게 중요해요.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다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미드나잇 카우보이도 보시고 함께 절망하는 걸로. 미드나잇 카우보이 보고 나면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요. 슬펐어요. 저는 네. 사울의 아들이 음. 좀 생각났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도 펭귄맨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자기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헝가리 유태인이지만 다른 유태인들을 처형하는 가스실에서 일하는 조직에 지금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고 그걸 치우고 그 사람들의 유품을 훔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 어떤 타인의 앞발을 자처해서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자기에 대한 처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네. 자기를 처벌하고자 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사울의 경우는 타인의 아빠를 자처한다는 거고 리 챈들러의 경우는 타인의 아빠가 되기를 거부하는 식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같은 스스로를 벌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벌과 시선이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그 시선이 똑바로 볼 수 없고 감시당하는 시선이라는 점에서 따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케이시 애플렉이 액자를 볼 수 없고 카메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라는 점에서 맥락은 약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맥락에서 비슷하게 느껴진 작품이 작년에 개봉했던 Certain Women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개봉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3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 3명이 모두 몬타나주의 어떤 작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3명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별 특별한 일도 없이 보여주는데 그냥 최근에 약간 그런 영화가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 영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배경이 뉴욕이거나 LA이거나 뭐 뉴욕 아니면 뭐 시카고나 보스턴 이런 큰 도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드라마 장르는 뭐 다른 장르의 경우에 이제 아예 서부 뭐 남부 이런 광활한 배경을 보여주거나 근데 정말 보잘것없고 특별할 거 없는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 도시의 지역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맨체스터 바이 더 시랑 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뭐 최근에 저희가 저번에 했던 문라이트 같은 경우도 특별한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또 하나는 여기에도 미셸 윌리엄스가 등장하는데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셸 윌리엄스의 팬이시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왔던 여자들이
다 연기가 너무 좋은데 뭐 로라던,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 이런 사람들 말할 거 없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 하는데 왜 웃으시죠? 아니요, 전 로라던 때문에 웃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로라던 연기도 좋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릴리 글래드스톤이라는 약간 신예인데 그 몬타나에서 뭐 목장에서 일하는 여자애로 나오거든요. 인디안 혈통에. 근데 너무 연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그 로라던은 왜 웃었냐면은 그 로라던이 그 놀라거나 슬플 때 표정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그 사람 표정이 너무 특이한. 일그러지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뭔가 네, 웃는 네. 것도 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아까 웃었는데. 근데 제가 좀 했던 게 저희가 추천하는 추천 영화들이 다 약간 그렇게 굳이 찾아보기에는 또 애매한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재밌는 영화로 앞으로도. 좀 더 저 뭐 추천했죠? 미드나잇 카우보이. 이렇게 성의 없이 추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아니, 성의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뭐랄까 어쨌든 좀 더 찾아보기도 쉽고 좀 더 대중적이고 아니 근데 대중적인 게 뭐냐고. 나는 안 보일 거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여러 번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래 개봉한 존 윅 2를 보고 많은 몇몇 평론가분들이 동서양의 장르 간의 융합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극찬하시는 걸 보면 트랜스포머를 보고서도 우리가 찾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도 영화 계속하고 있고 물론 큰 영화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죠. 제가 얘는 지금 당장 못 되겠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뭐 큰 영화들은 어차피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추천 영화 하면서 약간 옛날 영화 얘기도 하고 좀 안 유명한 영화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더 제가 그냥 뭐 생각났다만 하고 그냥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그냥 성의 있게 준비를 그냥 좀 더 보고 싶게 준비를 그냥 해오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번 화를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자책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저는 케이시 애플렉하고 그 더스틴 호프만의 우리가 midnight 카우보이하고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그 두 사람의 연기를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서 우리가 저번에 카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행자, 구도자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런스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고행자라기보다는 고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자신을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일종의 초월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좀 이상한데 좀 더 운명적인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인간 아닌가요? 그쵸? 그냥 한계가 너무 뚜렷한 인간?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특히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그랬어요. 케이시 애플렉, 리 챈들러 같은 경우는 개인사가 조금 더 있지만 결국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 이제 슬슬 배가 고픕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지금 마무리하려고 녹음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네, 그럼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